황선 박사와 함께 이 개헌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발표한 이 개헌안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중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1987년에 개헌을 했고 이제 30년 만 아니겠습니까? 네. 예,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개헌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총평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이번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개헌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에 준비해온 국정 철학을 전부 다 집대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네. 개헌을 그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쭉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기본권 강화로 네.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방의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시대적 요구를 헌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든가 토지 네. 공개념 같은 것들도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헌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날 뭐 기본권 중심의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네. 어제 이 경제민주화 지방 어떤 분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권력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첫날 이야기했던 이 국민의 개념을 사람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 그것도 굉장히 그것이 좀 많은 의미가 있겠죠. 네, 기본권의 주체를 그만큼 넓히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권은 이제 천부 인권이 있고 네. 국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 틀 안에서 가지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만이 가지는 그런 기본권은 어쩔 수 없더라도 네. 천부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 주체성을 부여해서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만 하더라도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또한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도 네. 우리 헌법상 아주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헌법상으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요. 네. 물론 이제 뭐 국민으로 보는 게 대부분 판례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애매모호한 지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 기본권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본권이 확대되고 인간의 어떤 권리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는데. 대통령께서 늘 강조해 오신 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히 지방 정부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지방자치를 확대하겠다, 지방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지방자치는 소위 말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거로 이제 뽑게 되면서부터 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방 입법권이라든가 재정권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그 명분만 허울만 있지 실질이 없다라는 네. 그런 비판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방의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방자치 입법권과 지방자치 재정권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네. 이것은 그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의미 그리고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네. 그런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이제 정부 개념으로 확대했다. 그게 예.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용어의 그 어떤 차이인데요. 네. 그것이 곧 그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지방자 정부 중심의 지방자치가 확대되면 이 재정권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금도 지역에서 거둘 수 있고 지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있지만 열악한 지역들이 자생적으로 생존하는 데 또 한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네. 지방세를 만들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들의 어떤 환경에 맞는 그런 재정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와 분권에 꼭 필요한 그런 그 측면이 있다고 네.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번에 또 헌법에 정확하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네. 현재 지방자치법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네. 헌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헌법적 가치, 국가의 이념으로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경제민주화 또 거기에 들어오니 토지 공개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제 발표한 내용에 그 경제민주화 즉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넘어서 상생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헌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해왔던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네. 토지 공개념도 희미하게나마 그런 정신을 우리 헌법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요즘에 부동산 투기로 인해 가지고 부가 집중되고 네. 가진 자들이 더 토지 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같은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네. 마련하겠다는 거죠. 결국 법률로서가 아니고 헌법에 최고 어떤 그 권위를 갖는 헌법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집어넣게 돼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공생의 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그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초석을 닦겠다라고 이해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종부세 같은 것도 과거에 시행했다가 네. 폐지됐는데 그게 이제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헌법에 네. 그런 근거를 확실하게 해둠으로써. 네. 일부에서는 이런 토지 공개념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주의적인 제도다. 그래서 현재 우리 민주가적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 지적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런 지적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은 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자본주의에서도 그동안 쭉 논의가 되었던 그런 화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는 얼마든지 자본주의 하에서도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발표하겠다는 이 권력 구조 문제 현실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중임제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얘기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개헌이 된다면 가장 큰 관심 사항이 권력 구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정국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즉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서 정치권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사활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정치 상황이 지금 87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승자 독식 구조 하에서 정권을 잡은 모든 것을 갖고 정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정치권이 그야말로 대통령 자리를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네.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피해가기 위한 권력 구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학계에서 정치계에서 끊임없는 그런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갈 때 연임을 해서 가자는 그런 방안도 있지만 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해서 총리와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그리고 나머지 내정
네. 권한을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정부 형태를 제시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아예 차제에 내각 책임제로 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찌 됐건 87년도에 단임제 그리고 직선제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는 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이제 커다란 성장을 했는데 그 체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모모 상태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평가를 하는 데에는 그 이론이 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네.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단임제를 폐지하고 연임제로 네. 가자는 그런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느냐가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네.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여러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번에 30년 전에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0 민주항쟁을 통해서 87년도에 직선제 대통령을 얻어내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87년 헌법은 30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네. 자리를 잡는데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아서 정치권이 이렇게 대통령 자리를 놓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권력 구조가 이번 개헌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몸에 맞는 오서 형태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아중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시선